옛날 조선시대 팔도 강산에 모든 물화가 모여들고 사람의 욕망이 파도처럼 출렁이던 한양의 심장부 운종가를 기억하십니까? 구름처럼 사람이 모여든다 하여 붙여진 그 이름답게 운종가는 새벽이면 전국의 보부상들이 몰고 온 활기로 가득 찼고 밤이면 화려한 등불 아래 천만 금의 돈이 오가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 운종가 한복판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화려한 단청과 넓은 마당을 자랑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김서방이 운영하던 대규모 포목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운이 좋은 사내였습니다. 부모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고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평생을 흥청망청 써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명주 모시, 삼배는 물론이요 멀리 탐나에서 건너온 귀한 귤색 비단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얼굴이 희고 성격이 호탕하여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떠벌이 기질이었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이 김서방이 거하게 한턱 낼 테니 술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마시게나. 내가 이번에 평양 상인들과 거래해서 번 돈이 얼만 줄 아는가? 자그마치 은자 수백냥이네, 수백냥. 해만 지면 김서방은 저작거리의 술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 잔치를 벌였습니다. 김서방의 돈을 노린 아첨꾼들은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그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김대인. 역시 한양 최고의 큰손이십니다. 김 형님 같은 분이 나라를 다스려야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사탕발림에 취한 김서방은 기분이 좋아져 하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술술 내뱉었습니다. 내 다음 달에는 역관들과 손잡고 저 바다 건너 청나라 비단을 싹쓸이해 올 계획일세. 그때가 되면 이 한양의 비단값은 내가 정하게 될 걸세. 허허. 이런 남편의 위태로운 행보를 지켜보며 가슴을 졸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명문가에서 교육받은 현숙한 여인이었으나 집안이 기울어 김서방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호의적인 성격은 아꼈지만 그의 가벼운 입과 해픈 씀씀이가 장차 집안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밤 남편이 만취해 돌아오면 그의 옷을 벗기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서방님, 재물은 소리 없이 쌓여야 복이 되고 소문나며 흩어지면 화가 되는 법입니다. 제발 술자리에서 집안 사정을 발설하지 마소서. 벽에도 귀가 있고 쥐도 듣는 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취한 김서방은 아내의 조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여자가 되어 장사치를 모르오. 인맥이 곧 재산이고 명성이 곧 돈줄인 것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어 놓아야 나중에 큰일 할 때 다 힘이 되는 법이요. 김서방은 오히려 아내를 식견 좁은 여편네라 몰아세우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이자 파멸의 시작이 될 큰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 친분을 쌓아온 역관 조씨가 그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김 형님, 이번 사행길에 나라의 눈을 피해 청나라의 최고급 운문사를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소. 형님의 자금력만 뒷받침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노다지올시다. 김서방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곳간의 문을 열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비상금까지 털어 조 씨에게 넘겼습니다. 몇 달 뒤 소문으로만 듣던 청나라 비단이
운종가 김서방 포목점에 상륙했습니다. 그 광택은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했고 촉감은 각 구운 인절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한양의 권력가 부인들은 이 비단을 한 필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김서방은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가게 마당에는 엽전 꾸러미가 산처럼 쌓였고 김서방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보시오, 부인. 내 말이 맞지 않소? 내가 술자리에서 조역관과 친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왔겠소? 김서방은 다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는 취기에 겨워 자신이 밀무역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역관에게 뇌물을 얼마나 주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금고에 은자가 몇 냥이나 남았는지까지 낱낱이 떠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소 김서방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에 앙심을 품고 있던 박달재라는 사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달재는 김서방의 자랑을 들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뭐냐, 내 놈이 법을 어기고 배를 불리면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빌려줘. 어디 한번 죽어봐라. 다음 날 새벽 포청의 포졸들이 김서방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단잠을 자던 김서방은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놈! 사행길 역관과 결탁하여 국법을 어기고 사무역을 자행한 죄, 그리고 관원에게 뇌물을 공유한 죄를 내가 아느냐. 포청의 서슬 퍼런 국문장 앞에서 김서방의 호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자신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발설자는 본인이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이 옥에 갇히자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술친구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장사치가 분수도 모르고 설쳤다며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김서방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비로소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물은 소리 없이 쌓여야 복이 된다. 그는 자신의 가벼운 혀를 자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아내 이씨 부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사고를 칠 것을 예견하고 지난 몇 년간 남편 몰래 수익의 일부를 떼어 신뢰할 만한 친정 오라버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또한 포목점의 옷감 일부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죠. 부인은 남아있는 모든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과 포목점 건물, 남아있던 전답까지 모두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 거액의 돈을 포청의 유력자들에게 뇌물로 쓰고 벌금을 대납했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목숨만은 건져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옥문을 나선 김서방을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터와 비웃는 이웃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김서방, 이제 알거지가 되었으니 우리 집 머슴으로나 오게나.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자들의 조롱에 김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한양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제 친정이 있는 경기도 외딴 시골로 내려갑시다.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는 보따리 2개를 짊어지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도성길을 벗어나 이름 모를 산길을 걸으며 김서방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하고 바닥은 습기로 눅눅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붓 대신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자처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 논을 맸습니다. 처음에는 물집이 잡히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김서방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하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대단한 상인이었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땀 흘려번 보리 한 돼, 감자 한 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 역시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자란 손으로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새도록 길쌈을 하여 한 푼 두 푼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며 위로했습니다. 부인, 내 이제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 것 같소. 서방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말수 적고 우직하며 마을에서 가장 신용 있는 일꾼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아내는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수천 냥의 어음과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우리가 망하기 전 제가 조금씩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친정 오라버니에게 맡겼던 돈입니다. 제가 서방님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돈을 드리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김서방은 멍하니 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그때 이 돈을 주었다면 나는 필시 다시 한양으로 달려가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며 이 돈마저 날려버렸을 것이요. 부인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3년의 고통을 함께 견뎌준 것이구려. 김서방은 아내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운종가 중심가에 가게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근처 소박한 자리에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직접 지게를 지고 물건을 날랐고 단 한 명의 손님에게도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자리에서 호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도 그저 아내 덕분입니다라며 공을 돌렸고 이익이 생기면 반드시 절반은 저축하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김서방의 포목점은 정직과 신용으로 입소문이 났고 불과 몇 년 만에 예전보다 더 큰 부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떠벌이 김서방이 아니라 덕망 높은 김상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아내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침묵은 망금을 불러오는 보물지도와 같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상인의 재기 성공담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변화한 한 남자의 의지와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간 지혜로운 아내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